근데 지금 이제 OT입니다. OT인데 딴 거 아니고 책 활용과 책의 구성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알겠지? 그 책 구성과 책 활용에 대한 얘기이긴 하나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적으라고 하면 적으세요. 필요한 부분들 적으라고 하면 적으세요. 그 부분만 적으시면 돼. 나머지는 이제 적을 필요 없고요. 지금 일단은 책이 뭐 챕터가 앞에 컨텐츠를 보시면 챕터가 1부터 7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쵸? 근데 일단 챕터 1에서 5까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챕터 1에서 5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이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스텝 1이 있고요. 스텝 2가 있고요. 이 챕터 내부에 try to make it yourself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런 챕터에서, 그러니까 챕터 하나당 안에 이제 3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각 챕터의 스텝 1은 뭐냐면 기출입니다. 기출력. 여기서 기출이라고 얘기를 하면 6평과 9평과 수능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6평과 9평과 수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교육청 기출은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 한정 얘기를 하면 영어는 교육청 기출 문제가 그렇게 퀄리티가 뛰어나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조금 풀어볼 만은 한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교육청 문제도 사설틱해요, 문제가. 좀 그런 냄새를 지울 수, 이게 사설틱하다는 게 영어는 딴 거 아니야. 어휘를 지나치게 어렵게 낸다거나. 오케이? 그냥 근거 정말 조그만 데 숨겨놓고 이걸 네가 맞출 수 있겠냐고 지나치게 문제를 어렵게 낸다거나 그렇게 내려고 하는 흔적들이 좀 보여가지고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수업 때 다뤄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빈칸 문제 적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기출문제, 교육청 문제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면 자료로 드리고 풀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소외감 안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인강 학생들도 그게 필요할 때는 제가 온라인에다 올릴 겁니다. 첨부 파일로. 됐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스텝 2는 자작 문제예요. 자작 문제인데 그 문항 개수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이제 챕터 1 같은 경우는 5개이나 뒤에 가보면 이제 10개 정도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5개의 챕터 다 합치면 40개 정도의 자작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40개 정도의 자작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 얘들 둘 다 이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자작 문제가 이 정도 난이도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실제로 모의고사를 쳐보면 그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빈칸은 유일하게 문항 번호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내 말 알지 뭔지. 뭐 순서 찾기가 앞 문제보다 뒷 문제가 더 어렵고 이렇진 않잖아. 근데 빈칸은 31번보다는 32번이, 32번보다는 33, 4번이 더 어려워요. 맞죠? 근데 여기 자작 문제는 전부 다 33, 4번 수준이에요. 근데 이 33, 4번도 사실 좀 갭이 커요. 모의고사나 수능의 수준마다. 예컨대 2016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는 되게 쉬워요. 이때는 1컷이 전부 다 100이었어요. 심지어 2016학년도 6월 같은 경우는 같은 해, 같은 연도에 쳤던 고1 모의고사가 고3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고3 모의고사에 쉽게 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던 해거든, 그때가. 6평만. 숙명여고에서, 요 근처에 있는 숙명여고에서 한 학교에 만점은 230명 나왔던 시험이었어요. 얼마나 쉬웠던 시험인가 알겠지? 애들이 잘하기도 하지만. 그런 시험이었거든. 그 난이도의 시험 문제 33, 4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난이도냐면, 최근 5년간 중에 수능이 가장 어려웠던 게 2017학년도. 상대평가인데 1컷이 93, 4 왔다 갔다 했던 그때입니다. 그 다음 19학년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 알죠? 1등급 5% 약간 안 되게 나왔다. 약간 넘어서 하여튼 뭐 숫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 그 정도 난이도에 맞춰져 있는 문제입니다. 혹은 약간 그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try to 있는 부분도 여기가 이제 기출 문제인데 선생님 여기에 있는 기출 문제와 스텝 1에 있는 기출 문제는 뭔가요? 자,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출 문제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난이도가 낮은 친구들이에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뭐 16학년도 문제라든가 혹은 2015학년도 같은 경우는 6월, 9월이 전부 다 1컷이 100, 수능은 1컷이 98이었던 시험이었거든. 되게 쉬웠던 시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문제들 다 여기다가 넣어놨어. 근데 들어봐봐. 요거는 제가 try to make it yourself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yourself를 못 쓰고 대영원 선생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수업 때 안 다룹니다. 수업 때 안 다뤄요. 딱 보면 알겠지? 네가 셀프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수업 때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됐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이제 수업 때 숙제예요. 매 주차마다 내가 이제 필요할 때 이걸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맞춰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번 주는 없을 거예요, 그 숙제가. 여기는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안 하겠죠.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안 하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긴 할 거예요. 네, 들어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긴 할 건데 그러면 챕터 5에 대한 걸 각 챕터마다 스튜디오에서 하나씩 찍으면 5강이 추가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각 한 강 해봐야만 30분 정도의 강의니까 강의는 짧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되어 있는 강의는 16강이라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보충 영상까지 합치면 21강짜리 강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근데 온라인 학생들, 현장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찍긴 할 건데요. 보지는 마세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죠. 그렇죠?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죠.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까 봐 제가 찍긴 하는데 영상으로 혹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면 학습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숙제가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습 시트를 제공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학생들한테도 복습 시트를 제공할 거예요. 현장 학생들은 복습 시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실 거예요. 문장 하나하나당 끊어 읽기, 그 문장에서 네가 해석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 다 얘기를 해놓고 문제별, 그 전체의 구조적인 구성과 그리고 문제별로 정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까지 다 적혀 있는 게 복습 시트입니다. 이걸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웬만하면. 네가 공부를 해본 다음에 채점하고 모자란 거 있을 때 이걸로 공부를 하시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수능은 얘들아 시험장 들어가서 눈에 있는 글자, 텍스트를 읽고 해석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시험이야. 영상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 치는 시험이 아니라고. 근데 자꾸 이렇게 학습하는 데만 익숙해지시면 눈으로 안 봐요, 너네.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 그 영상 매체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책을 얼마나 많이 안 봤냐, 너네가. 나는 그래서 네가 공부할 때만이라도 영상 매체보다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굳이 이걸 찍는 이유는 그러니까 활자를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찾아서 보시라고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이걸로 해주세요. 인터넷 프렌즈들아, 알겠지? 기본 베이스는 이걸로 좀 해줘. 알겠지? 자, 요게 챕터별 구성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챕터 6가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 책이랑 좀 바뀐 부분이에요. 챕터 6에는 최근 5년 동안의 사관 기출이 다 모여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사관 기출이 다 모여 있어요. 알겠죠?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스텝 1에다가 다 혹은 try to yourself에다 다 박아서 넣어놨어. 근데 올해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거 약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 약간 쉬어가기 코너야. 여러분들의 오해와 진실을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보통 사관학교 시험이 6구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팩트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사관이 더 높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사관이 더 높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수능에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표현이 조금 격하긴 한데 그냥 여기 수업을 들어온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틀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절대로 틀리기 힘든 유형의 문제들. 글의 목적, 분위기, 심경. 이거 뭐 사이코패스 아니면 웬만하면 다 맞추잖아요. 단어 뜻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뭐 도표, 내용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실용문 문제.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리고 조금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나 듣기 17문제. 이건 일반적으로 틀리기 되게 힘든 문제잖아.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그죠? 근데 사관은 그 유형이 없어. 수능은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이 유형들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해버리거든. 45문제 중에 23문제가 이런 문제야. 듣기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네가 승부를 보고 나름대로 좀 해석하고 공부를 좀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20문제 안팎이란 말이야, 수능은. 근데 사관은 이런 문제가 없다니까. 45문제 다 풀 전력 집중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 이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은 거 맞아요. 근데 킬러급 문제랑 준킬러급 문제들만 놓고 수능이랑 1대1로 비교하잖아요. 사관이 월등하게 쉽습니다. 순서 찾기끼리, 문장 삽입끼리, 빈칸끼리 비교를 하면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요. 심지어는 주제 제목 요지를 보더라도 최근에는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사관은 약간 지엽적인 단어를 내는 경향이 있으나 지문의 수준은 훨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더라고. 뒤로 빼놓은 겁니다. 뒤로 빼놓은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건 제가 쉬어가기라고 얘기했죠. 자, 이쯤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난이도가 어떨지를. 작년에 수강을 했던 친구들한테 평균적으로 들어보면 현장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강좌로 이걸 꼽아요. 어렵습니다. 생각 한번 해봐봐라. 최근 5년 동안의 기출 문제 중에 좀 쉬운 거는 네가 혼자 공부하도록 다 빼놨다. 그치? 안 그래도 빈칸인데. 그죠? 그리고 자작 문제는 내가 얘기했잖아. 가장 어려웠던 수능 혹은 그걸 상회하는 난이도라고. 근데 심지어 나는 이 수업 조금 이따 얘기하자면 예습 금지를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난이도예요. 알겠지? 근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저는 스트레스 안 받고 머리 안 아프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어떻게 즐겁고 편해요? 그럼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려고 지금부터는 수업을 딱 만들어놨냐면 이제 겨울방학도 어느 정도 끝났고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2월이에요 우리는. 겨울방학도 끝났고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면 너네가 나태해져.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1월 달에 그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모든 수업의 3시간 30분은 네가 혼자서 공부했을 때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분량의 학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빡셀 거라고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7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책에 이제 뭐지? 그 하이라이트가 챕터 7. 하이라이트가 챕터 7인데 예뻐요 여기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너무 예쁩니다. 총 4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트 1에서 4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케이? 세트당 빈칸 4문제와 장문 독해 알죠? 응? 원래 이제 장문 독해가 원래 첫 문제는 제목, 두 번째 문제는 빈칸이었는데 작년부터 좀 바꿔서 첫 문제는 제목, 두 번째 문제 어휘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 단어 빈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쌓아놓은 거 하나. 요게 뭐냐면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빈칸 문제 세트죠. 빈칸 4문제 나오고 장문 독해 하나 나오고.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게 여기인데 얘는 다 자작 문제입니다. 다 자작 문제인데요. 얘는 난이도가 어떠냐? 제가 이 수업 어렵다 했잖아요. 이거보단 더 어려워요. 됐죠? 이렇게 미안해. 거짓말해서 이렇게 어려워요. 됐지?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이거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방주사 맞는 거야. 보통은 일반적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초반에 조금 헤매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조금씩 늘고 있어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 근데 이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할 때쯤 되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10문제 풀었을 때 7개를 틀리면 뒤에 가면 10문제 풀면 7개를 또 틀릴 거야. 그거 실력이 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같은 비율로 틀리면.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문제 난이도가 어떤가요? 어떻게 그게 판단이 되나요? 주관적으로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애들 시험 쳤던 거를 정답률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것 때문에 여기 쉬어가기 이거 하나 넣어놓은 거야. 여기서 자신감 회복하고 뒤에 가서 또 이제 피 철철 흘리시면 돼요. 됐죠? 요게 전체적으로 챕터와 그 챕터 내부 구성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교재 가지고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필기를 하시는 겁니다. 학습 관련한 얘기인데요. 이거 제가 사실은 학습 안내를 PPT를 만들었었어요. PPT를 만들었는데 이게 PPT로 하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냐면 내가 이쪽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 나는 PPT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손으로 쓸게요. 인간이 너무 아날로그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수업은 성격이 뭔지를 딱 규정을 딱 하면 클리닉이야. 클리닉이 뭔지 알죠? 치료잖아. 치료. 이 수업은 치료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본 개념을 쌓아가는 수업이 아니라고. 문제풀이 수업인데 무슨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법을 가르쳐주고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안내하고 얘들아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빈칸 문제에 특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과 지문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을 바꿔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수업입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예습 금지입니다. 예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야. 예습하지 마세요예요. 알겠지?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가르쳐 보면 애들이 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국어랑 영어가 어학 과목이 좀 특이한 게 제대로 된 경로로 사고하지 않아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탐구 과목이나 수학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경로로 사고를 안 했는데 답이 나오는 거는 정말로 1000만분의 1, 뭐 100만분의 1 이런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국어나 영어는 글 내용을 완전 반대로 이해를 해도 때로는 정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많이 보이는 어휘를 바탕으로 답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리 문제를 풀어오라고 얘기하면 항상 하는 게 이래. 내가 분명히 수업 때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미리 문제를 풀어오면 네가 문제를 풀 때 가졌던 사고의 과정을 다 잊은 채로 와요. 납득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수업 때 얘기를 해주고 정답을 체크하면 너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맞게 생각하고 풀었군 이지라라고 했습니다. 클리닉의 효과가 단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풀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풀리고 그 풀린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클리닉 들어가는 거예요. 제 강좌 중에서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가 없는 대체 그 기본 강의 중에 스튜디오 강의 버전이 없는 유일한 건 이제 확실히 시리즈예요. 나머지는 스튜디오 버전 다 따로 있거든요. 스튜디오 버전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차분하게 강의만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실제 성격의 스튜디오 버전이 더 맞습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거는 클리닉성의 수업이 안 돼. 예습 금지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럴 수 있다. 선생님 저는 좀 보니까 와 예습을 안 하면은 이 수업은 좀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할게. 그냥 이 정도 난이도의 수업을 못 따라올 수준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안 듣는 게 맞아요. 냉정하게 얘기할게. 근데 그게 판단 기준이 뭐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 OT가 끝날 때쯤 돼서 내가 두 문제를 풀려볼 거거든. 그 두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잘 들어. 나는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려요. 이게 기준이 아니야. 그런 기준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풀라라고 했는데 지문을 읽는데 보니까 모르는 단어랑 해석 안 되는 문장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냥 글 자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은 조금 오버해도 돼. 내가 주는 시간보다 조금 오버해도 되는데 그냥 글 자체를 읽을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10개를 넘어가요. 한 지문에 해석 안 되는 문장이 두세 문장씩 기본적으로 다 돼요. 그러면 안 맞는 거라고. 그걸 예습을 통해서 꾸역꾸역 따라오는 건 미친 짓입니다. 다른 걸 하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예습은 하지 마세요. 됐죠? 다만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누님 주무시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주무셔? 그래. 세화요구아이야. 다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드릴게. 뭐가 있냐면 어휘가 너무 실력이랑 상관없이 어휘가 너무 딸리는 친구들이 있어. 정말 저는 그런 친구들은 되게 긍휼히 여기는 바입니다. 네, 불쌍하게 여기는 바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건 해줄 거야. 다음 주에 나갈 진도 분량의 어휘들 있죠. 다음 주에 나갈 진도 분량의 어휘들은 먼저 공부하고 와도 돼? 라고 할 거야. 근데 그걸 또 뭐 네가 이제 지문을 다 찾아보면서 어휘를 보게 되면 결국 지문 다 보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분량만큼 오케이? 제가 카페에다가 어휘 파일을 올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컨대 이제 오늘은 진도 많이 안 나가요. 딱 9번까지 9지문 나갈 거거든. 근데 9지문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갈 진도 분량에 해당하는 것들 남은 챕터 1 남은 6지문과 그 다음 챕터 2에는 지문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다 정리해서 카페에 올릴 겁니다. 근데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소외감 하지 마시고 온라인 친구들도 같이 첨부 파일로 올릴 거예요. 다음 주에 나가는 3강의 첨부 파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휘가 너무 딸리는 분들은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느낌 올 거야.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도 수업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고 그래서 따라올 만한데 나는 어휘력이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휘만 공부를 해서 오는 걸로.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각 문제들을 보면 아무 때나 4페이지 정도를 펼쳐보시면 지문마다 위에 메모 박스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맞죠? 아니 뭐 시비는 걸지 말고 선생님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걸로 치자. 알겠지? 자,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가 관건입니다. 클리닉은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잖아.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3개 중에 하나야. 아, 이거 외에는 나머지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 첫 번째. 지문이 도저히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뭔 말 하나도 모르겠어. 그 손도 못 대겠어. 두 번째. 지문은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답을 뭘로 근거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좀 붕 떠. 막상 답 찾으려고 하니까. 됐지? 세 번째. 답이 대충 뭘 들어가야 될지까지는 알겠는데 선지가 헷갈려. 이거 3개 말고 다른 경우 있나요? 없지. 이걸 잡아낼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계를 이렇게 갈 거라고 풀도록 시킬 거예요. 제가 풀도록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풀도록 시킨 다음에 바로 지문을 쭉 해석하고 정답을 잡는 게 아니고 쭉 해석하고 바로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과정을 거칠 거냐면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문 내용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지? 자, 지문 내용 정리를 제가 무슨 색 분필로 할 거냐면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흰색 분필로 지문 내용을 정리해드릴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실컷 딱 봤는데 내가 정답 부르기 전이라도 내가 읽었던 거랑 저 새끼가 읽었던 거랑 좀 다르게 읽었어. 혹은 문장의 의미를 나는 저 새끼가 얘기한 거랑 좀 다르게 판단했어. 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다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지문 정보 정리 다 끝나고 나면 세 번째로 지문의 근거를 잡아 드릴 겁니다. 지문의 근거를 잡아 드릴 거예요. 됐지?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의미냐면 평가원이요. 시험 문제 되게 친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평가원 기출 문제를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이게 뭐 사설 모의고사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모의고사 혹은 EBS에서 만든 문제들은 보면 특징이 이래요. 중간에 소위 얘기하는 지문에 그 정답의 단서 근거가 있는데 그거 하나 쓱 박아놓고 글 내용 읽다가 그냥 그거 눈으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절대로 정답 못 찾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설 문제. 근데 평가원은 그렇게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혹여나 네가 그 근거를 못 보고 지나쳤을까 봐 잘 안 보이는데 근거가 있으면 계속 보여줍니다. 얘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라고. 그래서 제가 보통 지문에서 근거 찾는 거 보면 하나만 나오는 것보다는 2개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네가 정답의 근거를 그 중에 뭐 하나만 찾는다거나 혹은 다 못 찾았거나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찾았던 만큼 못 찾으시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라고. 정답 근거 찾기 체크를 하시라고. 여기까지 이해갔지?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색깔 좀 바꿔볼게요. 제가 실제로 정답의 근거 찾는 거를 빨간색 분필로 체크를 할 겁니다. 저도. 자, 네 번째 뭐 할 거냐면 선지예요. 모든 문항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등장하는 문항 중에 80% 이상은 이 두 과정이 되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선지가 되게 헷갈리는 지문들이 있거든. 예컨대 전치사 하나의 의미 때문에 내용이 살짝 헷갈린다거나 니들이 거의 100이면 100 단어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단어 뜻을 모를 확률이 되게 높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과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답은 몇 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이거 다 잡아줬으니까 선지의 정답 한번 네가 바꿀 사람 있으면 한번 바꿔볼래라고 한 10초 정도 짧은 시간을 줄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런 거잖아. 봐봐. 지문 정리 다 해줬다? 근데 근거도 다 잡았다? 그리고 선지를 골라라고 했어. 근데도 못 고르는 거야. 어떤 상황인 건지 알겠지? 그런 상황이 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몇 개씩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됐지? 이래서 내가 클리닉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체크하면 이제 뭐 해야 되냐? 국 끓여 먹냐? 뭐 그건 아니고 재미 졸라 없네. 미안해.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뭐죠? 범주화죠. 범주화하다. 범주를 나눠주셔야 돼요. 범주를 나눠주셔야 된다. 공부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공부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 강좌에서는 처음 하는 얘기니까 얘기를 한번 해봐주면 저한테 아들이 있어요. 이제 36개월이 된 굉장히 귀여운 친구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요새 뭐 공룡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뭐 이런 친구인데 공룡을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은 도대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징그러워 죽겠는데. 근데 얘가 공룡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10개월 전쯤이었어요.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 10개월 전쯤에 공룡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얘가 공룡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공룡에 대한 반응이 이랬어요. 커, 두 발로 걸어, 이빨이 뾰족해. 다 티라노사우루스였어. 공룡 이름 딱 그걸로만 얘기해. 다 티라노사우루스야. 네 발로 걸어, 다 안킬로사우루스였어. 그랬거든. 근데 요새는 얘가 어떠냐면 내가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공룡을 구분해요. 아빠 얘는 티라노고 얘는 알로사우루스고 얘는 디플로도쿠스고 뭐 디플로사우루스고 딜로포사우루스 몰라 하여튼 딜로포사우루스고 얘는 카르노타우루스고 다 구분을 해요. 얘가. 내가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지. 옛날에는 두 발로 있으면 다 똑같은데. 그리고 나는 그림으로는 구분 잘 못하겠는데 얘는 뭘로 구분하는 걸까? 글자를 알 리는 없잖아. 36개월인데 글자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근데 옆에 보면 글자가 다 맞아. 다나 이걸 어떻게 알았어? 처음에는 책을 기억한 줄 알았어, 순서를. 근데 다른 책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기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티라노는 앞발이 2개인데 알로사우루스는 앞발이 3개잖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뿔개수 뭐 이런 걸로. 야, 이게 인지 능력의 발전이야. 이게 인지 능력의 발전이라고. 나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 수학 문제 있지. 수학 문제. 제가 이제 학습을 자꾸 수학을 예로 드는 이유는 수학이 여러분들한테 책에 가장 완벽하게 잡혀있는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학은 봐봐. 되게 짜증나는 단어 하나 있을 거거든. 수학에서 확률 단원이에요. 통계 말고 확률. 이거 이론 수업 들으면 안 어렵잖아. 그쵸? 이거 듣는데 뭐 조합과 순열이 이해가 안 가고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 이해가 안 가고 뭐 배반 사건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막상 문제로 나오면 안 풀려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 이론서에 나오는 문제는 잘 풀려요. 왜? 소제목이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중복조합 챕터에 나오는 문제는 문제를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중복조합 써버리면 돼요. 다 답이 나옵니다. 맞지? 근데 이게 소제목이 안 나눠져서 문제가 섞여서 나와버리는데 거기다가 문제가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뭐 하나 계산 잘못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찜찜함도 있고요. 도대체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는 굳이 4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3점짜리라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목차가 안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거라고. 어학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모호함을 느끼는 과정이 전부 다 이거랑 같아요. 어학은 사람의 인지 과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너네한테 목차를 정확하게 나눠서 제시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 나도 빈칸 문제를 그냥 임의의 목차로 나누긴 했으나 그건 내가 나눈 목차지. 여러분들의 인지 상태 그대로로 나눈 목차는 아니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납득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체크된 항목대로 네가 약한 부분을 목록으로 뽑아보셔야 돼. 이해 가셨어? 한 3, 4주 정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상하게 내용 정리가 안 됐던 지문들 쫙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상하게 내용 정리는 됐는데 근거가 안 찾아졌던 지문 있잖아. 사실 이제 여기 체크되면 이제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끝이야. 내용 정리는 됐는데 근거가 정리 안 된 지문이 있었어. 그거 쫙 모아서 보세요. 그 2개는 됐는데 선지가 제대로 파악 안 됐던 지문을 쫙 모아서 보시라고. 그거 딱 보면 네 약점이 적나라하게 보일 거예요. 네 약점이 적나라하게 보일 거라고. 이거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근데 이거 다 저는 모아놨는데도 약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질문하세요. 제가 나름대로 진단을 해드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제일 황당한 게 이거. 내가 현장에서 학습 관련 학습법 관련한 질문 안 받는 이유도 이거긴 한데
제일 속 터지는 게 이거야. 와서 나한테 질문해. 선생님, 저는 영어가요. 항상 고정 2등급이 나오는데요. 빈칸을 많이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 리가 없지. 내가 무슨 점쟁이야? 빈칸 5문제 나온다니까? 그 중에 네가 그걸 못 틀린지 내가 어떻게 아니? 너 그럼 빈칸을 자주 틀린 빈칸 5문제 다 틀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네가 어떤 빈칸을 틀린지 내가 알아야 얘기를 해주지. 빈칸도 다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진단이 안 돼 있으면 점수가 오를 리가 없다니까.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이 들면 제가 5주차 이후에 각각의 약점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됐죠? 이게 약한 사람들 뭐 해라, 이게 약한 사람들 뭐 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단 최초로는 약점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가 수업 때 할 일이에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챕터별 구성 말씀드렸고요. 됐지? 챕터 전체 큰 그림에서 좀 특이한 챕터 2개 설명드렸고요. 전체의 난이도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지? 나는 OT 때부터 수업을 합니다. 알겠지? 책을 4페이지를 펼치신 다음 책을 4페이지를 펼치신 다음에 알겠지? 쉬운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만 푸세요. 1번 문제만 푸세요. 시작. (20초) 더 드릴게요. 가볼게. 됐지? 괜찮죠? 다 푸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한 문제 풀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 막 수업 막 하기 위해서 겁주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시라는 거야. 이 정도 시문 이 정도 시간 줬는데 쭉 읽으면서 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아? 못 들어요, 이 수업. 문장 해석 왜 이렇게 안 돼? 못 들어요. 그 정도 아니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마 이제 이 문제 이제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이게 내용이 되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주입식 교육의 폐해에 대한 글이구나라고 읽으셨어. 매우 잘 읽으셨어요. 그거 외에 다른 내용 없습니다. 제가 한글로 적어놓은 거 봐도 알겠지만 창의력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고 과학교육이 문제야. 뭐 이게 다예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약간 이랬을 거라니까. 난이도 안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막상 빈칸 가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 멈칫.
이라고.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 친구도 느낌상 가는 거야. 왠지 이건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거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거를 찾으라는데, 씨발, 근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얘기야. 챕터 1은. 잘 들어봐봐. 이게, 한 3년 전쯤에, 제가 인간 운치에 바로 직전이었을 거다. 페이스북 같은 데서 되게 유행했던 넌센스 퀴즈거든. 뭐 한숨을 쉬니? 어? 이거 정대 화가 나?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시켜놓으면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뭐 일반적으로 사고가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숫자가 2번씩 반복되고 있네요. 1111 문과식 사고. 11을 곱하고 있네요. 121 이과식 사고. 좋습니다. 좋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사고입니다. 근데 이 사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건 뭐냐면, 이 안에서의 규칙성을 다시 얘기할게요. 이 안에서의 규칙성을 너의 직관을 통해서 추론하신 겁니다. 맞죠? 직접 얘기한 적 없는 규칙성을 네가 직관을 통해서 추론한 거야. 맞지? 자, 틀리지 않았어. 만약 이게 주관식 시험이었다면, 논술 시험이라면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거든. 근데 얘들아, 미안한데 수능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걸 묻는 시험이 아니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뒤에 잠 좀 깨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래, 네 얘기야. 그래, 네 얘기 맞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정답을 만드는 게 수능의 평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능은요, 잘 알아도 평가원의 평가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 애들이 변별력, 이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절대로 정답에 대한 이견 제시를 만들어내지 않겠다. 이게 평가원의 제일 목표예요. 머릿속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 볼게.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얘를 답으로 체크한 사람이 121이라는 답을 납득할 수 있나요? 반대로 121을 답으로 체크한 사람이 1111을 납득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 납득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이 들죠. 근데 내 건 왜 안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니? 너네가 빈칸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문제 안 풀리면 맨날 질문하는 방식이 이거잖아. 나는 지금까지 진짜 한 번도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선생님 이게 왜 답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 들어본 적 없어. 빈칸 문제. 항상 물어보는 건 이거야. 선생님 답이 왜 이건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건 왜 안 돼요? 내 말 맞죠? 그거에 대한 거라고. 이게 진짜 추론 과정으로 나오면 너도 추론, 나도 추론, 너도 말빨, 나도 말빨, 너의 직관, 나의 직관끼리 부딪히면 설득이 불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이건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어요.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될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답이 나와야 돼. 뭐 물어보고 있니? 11. 지문에 11 있냐? 네. 그래서 1이라고.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할래? 할 말이 없는 거야. 11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1이 11이라며. 어쩔 거야. 이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놓치면서 뭔가 논리성을 생각하려고 한다? 그래서 빈칸이 망하는 거야. 미안. 논리력 문제 아니야. 또 미안. 주제 찾기 문제 아니야. 근데 너네가 있잖아. 직관과 추론을 통해서 뭔가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 뭔가 주제를 찾아야 될 것 같아, 빈칸. 자, 이쯤에서 우리는 평가원의 출제 매뉴얼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94년에 수능이 첫 탄생했을 때 평가원은 출제 매뉴얼을 냈었고요. 2014학년도 수능 개정을 대비해가지고 2012년에 출제 매뉴얼을 또 한 번 더 발간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출제 매뉴얼은 한 번도 제시하진 않았지만 매년 3월이 되면 평가원 학습 가이드라고 해서 어떤 방향에서 해당 유형의 문제들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빈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봐. 빈칸 어디에 뚫을 것 같니? 어디에 뚫을 것 같니? 내가 주제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주제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닭이세요?
잘 들어봐. 평가원이 정확하게 이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믿기면 오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가셔서 작년 3월에 나온 학습 가이드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칸은 주제문 혹은 주요 세부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한다. 주제문 아니면 주요 세부 사항을 묻는다고. 자, 어디다가 뚫는다는 얘기니? 아무데나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세부 사항에 뚫는다며.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디테일한 세부 사항만 아니면 되는 거야. 조정식의 발음 몇 밀이다 뭐 이런 거잖아.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이다.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세부 사항을 다 뚫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주제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니까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빈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11은 1. 저는 이거를 4글자로 정보찾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챕터 1의 제목이 11은 1이다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1번 지문을 볼 테니까 이 지문은 쉬웠으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뭐 신경은 쓰지 말자 라고 해놓고 결국 다 해드립니다. 해석은. 자, 일단 한번 읽어는 볼게. 처음부터 한번 볼게. 아이들이 가진 창의력은 cultivated, 개발될 필요가 있어요. 발전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이의 창의력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됐죠? 얘들아 이거 다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연구가 보여주길 아이의 환경을 지나치게 구조화하면 다시 지나치게 구조화하게 되면 창의적이고 학습적인 발전을 방해한대. 됐죠? 요 내용 맞죠? 지금 지문에서 2가지 얘기했습니다. 창의력 개발해야 되는데 구조화를 지나치게 해버리면 이 개발이 방해가 돼. 여기가 괜찮죠? 자, 그 다음 The exercise or activity 어떤 활동들인데 미안해. 내가 중간에 문장을 건너뛰어 저 3번째 다시 This is 이것이 주요한 문제입니다. 질문해 볼게. 여기 this가 하이킹이 뭘까? 지나친 구조화겠죠. 그걸로 개발을 밟는 거. 이게 지나친 문제래. 누구의 문제? 아하, 과학교육의 문제래요. 그 지나친 구조화가 그래서 개발이 방해되는 게 과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괜찮죠? 다음 읽어가 볼게요. 어떤 활동들은 고안되었어요. 뭘요? 다른 옵션들을 제거해버리고 이미 결정된 결과에만 초점 맞추도록 생각해보자. 다른 옵션은 다 제거. 그냥 딱 결정된 걸로만 해야 돼. 지문의 말이랑 붙여볼래?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구조화를 해놨다는 얘기 맞죠? 내 말 납득됐니?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가 볼게요. The answers are 답변들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과정평가에 맞도록. 그리고 Wonder of Science 과학의 놀라움은 상실됐어. 뭐와 함께? 인지적인 흥미와 함께. 잘 봐봐. 이 문장 내용 이렇게 보이니? 구조화가 되어 있고 흥미는 상실됐다. 문제가 많다. 괜찮아요? 계속 요 정도 수준으로 읽히시고 계시면요. 그래 정보는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우리는 인지적 흥미라는 걸 밑에 5번째 줄이에요. wonder, 놀라움으로 정의 내리는데 이 놀라움이 stimulate, 자극을 해주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동기부여를 해요. 애들한테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근데 밑에서 4번째 줄 인지적 흥미를 상실하게 되는 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놀잇감을 단지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밑에 3번째 줄 미리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 놀잇감을 사용하는 거야. 얘들아 물어보자. 이미 다 결론이 결정돼 있어. 다른 말로 뭐예요? 지나치게 구조화돼 있다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흥미가 사라져 즉 문제가 생기는 거야. 됐죠? 그리고 reinforced by 그리고 또 강화되는데 기계적인 암기에 의해서 강화돼요. 얘들아 물어보자. 기계적인 암기도 뭘로 볼래 그러면? 지나친 구조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알겠지? 됐어? 이제 빈칸 문장 들어갑니다. 잠깐만. 주제 찾는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서 그래 지나친 구조화 때문에 과학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심취하지 마세요. 우린 정보 찾아야 됩니다. 빈칸 문장 들어갈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This is exemplified by 이것의 사례가 장난감, 게임, 수업이야. 다시 장난감, 게임, 수업이 얘들의 사례래. 맞죠? 근데 보니까 이 장난감과 게임과 수업은 that부터 수식어잖아. in and of themselves 그 자체로 빈칸한 거야. 야 그럼 우리 지금 뭘 찾아야 되는데? 장난감과
게임과 수업의 속성 찾아야 돼. 이게 지문에서 던져주고 있는 11이다. 납득되고 수긍돼요? 그럼 네가 읽었던 정보에서 뭐와 관련한 정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장난감, 게임, 수업의 속성이 뭐였는지를 찾으셨어야 돼. 납득돼? 너 그렇게 안 풀었잖아. 그러니까 붕 뜨지. 이거라니까? 왜 주제를 찾으면서 계속 구조화 문제 이러고 있냐고.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닌데. 빈칸 문장에서 묻고 있는 건요. 장난감과 게임과 수업의 속성이에요. 납득됐어? 찾아봐봐. 장난감과 게임과 수업 얘기 어디 나오는지. 끝. 어디 나와? 바로 앞 문장에 나오죠. 바로 앞 문장에 등장하고 있지 않니? 뭐라고 나왔어? The loss of cognitive intrigue may be initiated by the sole use of play item 있잖아요. 놀이도구. 이게 장난감과 게임이랑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전 포기할게요. 됐지? 자, 놀이도구의 속성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결정된 결론. 다시, 놀이도구가 어떤 속성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결정된 결론. 다시, 놀이도구가 어떤 속성 가지고 있다고요? 이미 결론이 결정된 거. 됐어? 됐어요? 답 찾아봐. 결론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네? 몇 번 나와요? and, 1, 끝. 됐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문제를 틀린 친구들아.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응 했던 친구들아. 네 문제가 뭔지 알겠니? 이 문제는 거의 100이면 100 선지의 문제도 아니고 지문 내용의 문제도 아니고 근거 찾기의 문제였을 거라고. 그리고 빈칸의 근거 찾기라는 건 뭐라고요? 11은 1. 정보를 찾는 차원의 문제인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어? 이걸 잘 하셔야 돼, 이거를. 야, 장난감과 게임과 수업이 그 자체로 어떤 엔드가 되고 있다. 이게 글의 주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관련성은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주제문은 아니잖아. 이게 빈칸이라니까. 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 이거예요, 이거. 저는 끝까지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끝까지 문제를 이렇게 풀 거라고. 이거는 뭐냐면 평가원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양식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추론형을 하나 더 하긴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밖에 없다고요. 큰 틀에서는. 10개의 문제가 나오면 9.9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100개의 문제가 나오면 99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나 납득시켜야 되니까. 추론형으로 문제를 내면 서로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니까 지문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됐어? 한 문제 더 풀고 싶게. 2번 풀어봐봐.
10초 더 드릴게. 보죠. 이제 초반에는 시간 너무 타이트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보조라는 멘트를 했는데 네가 문제를 다 못 풀었잖아. 그럼 바로 귀 쫑긋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문제를 풀어봐도 돼. 대신에 시간이 오바됐다는 표시 정도만 해주고. 난 이상적인 시간만큼 시간을 드릴 거고, 약간 이제 오바돼서 너네가 조금 더 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앞에서 조금 개드립을 쳐줄 거야. 그동안 문제 푸시면 된다고. 알겠지?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하고 있는 순간 30초가 더 추가된 거거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더 드릴 거라고. 알겠냐? 네. 이미 끝났어 이제. 근데 아마 이 문제 풀 때 조금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내용이 이해 안 가진 않아. 대충 뭐 벨기에 왕이 있고 뭐 죽었는데 사람들끼리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뭐 기억이 더 잘 되고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문제인 거죠. 빈칸 가니까 또 짜증이 나요. 이렇게 안 풀면 뭔가 주제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나온다니까. 너네 이제 문제 이상하게 푸는 거지. 편견은 느낌상 아니고 1번에 불법은 아니잖아. 그럼 뭐 왕이 죽은 게 무슨 불법이야. 너네 반복 애매해. temporary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르고 뭐 시간 관련한 느낌인데 이게 이것도 좀 애매해요. 레이션은 합리적인 것도 아니야. 그래서 3번 4번 놓고 난 다음에 무게를 딱 다 알아봐. 이것도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되는 것 같고 거기서부터 계속 고민하는 거죠. 야 11은 뭐라고? 1이라고. 11은 뭐라고요? 1이라고. 잘 들어봐봐. 이 지문이 있잖아. 처음에 이야기로 좀 제시되고 있잖아. 뭐 실험을 했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그치? 네, 제가 이제 글 읽기 강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문을 정리하는 방식은 글 읽기 강좌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냥 첫 문장을 잡고 최대한 붙여 읽다가 안 잡히면 새로운 정보로 체킹하고 뭐 이 정도인데 보시면 첫 줄에 보시면 뭐 벨기에 왕의 죽음에 대한 뭐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 데이터가 밝혀내길 왕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공유됐대요. 라고 해서 계속 실험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얘들아, 실험이나 이야기글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냐면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반응하시면 돼. 아직 결과 나온 거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 가볼게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서서히 사회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정서적 사건에 대한 집단의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기억을 강화했어요. 개인적인 상황에서 in which 그 상황 속에서 event took place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것이 플래시벌브 기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얘들아 이거 딱 봐도 결론인 거 알겠지? 뭔가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장부터 좀 신경을 썼었으면 돼. 그러니까 기억을 더 강화를 했어. 뭐 이 정도의 내용. 다음 문장 보니까 사건이 더 많이 사회적으로 공유될수록 더 많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고정되었습니다. 봐봐. 공유가 많이 되면 마음속에 더 고정되었어. 됐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사회적인 공유를 in this way 이렇게 하게 되면요. help 도움을 줘요. counteract 됐죠? 상쇄시키는데 뭘 상쇄시키죠? 사람이 가질 수도 있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네? 사회적으로 공유를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상쇄된대요. 뭔 개소리지?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봤을 때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을 잊도록 되어 있거든. 다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걸 잊도록. 그럼 물어보자. 이런 경향성을 상쇄시킨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잊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마음속에 고정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수록? 공유량이 늘어날수록. 맞아요? 같은 말 반복이었네. 결국 이제 공유량이 늘어날수록 마음속에 고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계속 가볼게요. 따라서 someon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나쁜 소식 일부를 들은 사람은 나쁜 소식 하나를 들은 사람은 often tend initially to deny what happened 일어났던 일을 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다. 이제 빈칸 문장 가볼게. 잘 들어봐. 빈칸한 나쁜 소식에 대한 사회적 공유는 됐죠? 리얼리즘에 기여합니다. 질문. 이게 관건이었어. 이 질문에서. 지문의 말이랑 붙여서 이해해 볼래? 리얼리즘에 기여한다는 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고정됐다. 잊지 않게 되었다는 거 알겠죠? 왜 사람은 원래 어떤 경향이 있는데? 있는 경향이 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잊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자, 이 말이 잘 들어라. 이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었어. 됐어요? 네가 혼자서 문제 풀 때 이게 기억에 남게 된다. 마음속에 고정이 된다와 같은 말로 안 보였으면 지문의 정보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체크를 하셔야 돼. 이거 문제 풀이 이전의 문제니까. 됐어? 이제 문제 풀게. 11은 1, 11은 1. 우리 지금 뭐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고정되는지를 찾아야 돼. 야, 공유를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고정되니? 많이 하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뭐야? 많이. 이게 근거 다야. 못 찾으셨으면 체크하셔야 되는 근거. 야, 많이 선지에서 찾아봐. 몇 번밖에 없어요? 3번이지. 이해 가셨죠? 반복적으로. 선생님 반복적으로가 왜 많이 해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할 말은 없어. 이 정도는 내셔야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템포러리 일시적인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얼척없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히려 이걸 반대되는 거 아니야? 일시적으로만 공유한다. 공유 횟수가 줄어든다는 얘기 느낌 아니니? 이 느낌? 이런 거라고. 다시 오늘 배워야 될 내용 핵심적인 거 다 얘기했습니다. 11은 1이에요. 끝. 주제 찾기 아닙니다. 정보 찾으세요. 정보. 딴짓 하지 마시고. 됐죠? 자, 좀 쉬다가 1강 가도록 할게요.